한때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 끔찍한 인간이라 불렀던 사람.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마가 운동의 가장 열렬한 전사, 그리고 트럼프의 황태자이자 미국의 부통령이 됐죠. 이건 뭐 단순한 변절이나 정치적 기회주의 이런 개념만으로만은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JD 벤스라는 정치 상품이 어떻게 기획됐고 막대한 돈으로 투자받고 어떻게 급진적인 사상으로 무장해서 시장에 출시됐는지, 그리고 지금 부통령인 그가 앞으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까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아직 안 하셨나요? 벤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세 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첫째, 힐빌리의 노래라는 러스트벨트 해설서가 감성파리로 벤스의 주변인들에게서 비판받는 배경이 뭔지. 둘째,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 딜이 킹메이커로 뛰면서 제이디 벤스를 미는 그 막전 막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 자체를 해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프로젝트 2025 내용이 뭐였는지, 그리고 거기서 벤스의 역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것들이 바다 건너 우리 대한민국에 또 어떤 청구서를 내밀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이디 벤스 하면 다 이 책부터 떠올리죠. 힐빌리의 노래, 가난, 엄마의 약물 중독, 그리고 폭력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을 딛고 성공한 감동 스토리. 2016년에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이 책을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아,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요. 완전 러스트벨트의 해설서 취급을 받았죠. 이 벤스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그냥 개인사가 아닌 것처럼 보였죠. 수십 년간 축적된 이 사회 경제적 붕괴, 탈산업화된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이 겪는 절망의 죽음이라는 비극의 단편이었던 겁니다. 벤스의 천재성은 이 지독한 개인사를 백인 노동자 계층이라는 집단의 정치적 불만으로 환전하는 데 있었어요. 이게 다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우리 문화를 망쳐서 그래 라고 탓하면서도 정작 공장을 떠나게 만든 자유시장 정책에는 면죄부를 준 거죠. 기가 막히는 화전양면술이죠. 벤스는 이 지옥 같은 동네에서 두 번의 탈출을 감행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미국 해병대, 이라크에도 다녀왔죠. 혼돈 속에서 살던 그 사람한테 군대라는 위계적이고 구조적인 세계는 일종의 마인드를 리셋하는 버튼이었을 겁니다. 돈 관리법부터 리더십까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여기서 배웠다고 말해요. 두 번째 탈출은 더 극적입니다. 예일 로우스쿨. 여기서 우리가 아는 가난한 촌놈 벤스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포크가 9개 놓인 저녁 식사에 충격받았다라는 그 에피소드가 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죠. 동창들을 인터뷰한 내용은 좀 달라요. 한 사람은 소외된 이방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친절하고 모두와 잘 어울리는 아주 영리한 네트워커였다. 더 월이라는 이메일 리스트로 온갖 그룹을 조직했다. 또 한 명은 이미 그때부터 공화당 내에 여러 분파를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온건파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라고요. 재밌는 포인트죠. 이렇게 된 데는 우샤 벤스, 그 아내 우샤 벤스가 그를 예일의 정신적 안내자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얘기도 있죠. 밖으로는 나 엘리트 세계에 적응 못한다 코스프레 하면서도 안으로는 그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활용해서 인맥과 자본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웃사이더인 척하는 인사이더의 전략, 바로 벤스의 앞으로의 그 정치 경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예일대 나온 똑똑한 촌놈이 어떻게 갑자기 거물 정치인으로 점프했을까? 여기 판을 설계한 킹메이커가 등장합니다. 바로 피터 틸. 피터 틸은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죠. 민주주의를 실패한 시스템으로 보는, 더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과거 어록도 있고 좀 듣다 보면 섬뜩해지는 부분도 있는 사상가입니다. 2022년에 자신의 예전 부하 직원이었던 벤스를 상원 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1,500만 달러를 쏟아부어요. 정치적인 벤처 투자로 봤던 건가 싶을 정도로 화끈했죠. 틸은 벤스라는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보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막대한 시드머니를 투자해 준 셈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1년에 벤스를 트럼프에게 직접 소개해 준 것도 바로 틸이었다고 하죠. 그럼 피터 틸은 왜 수많은 공화당 정치인 중에 제이디 벤스를 골랐을까요? 벤스는 틸이 원하는 새로운 보수의 완벽한 모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엘리트이면서 동시에 힐빌리라는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을 팔 수 있는 인물. 틸의 자유지상주의적 세계관과
트럼프의 퍼퓰리즘적 스타일을 결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아바타였던 셈이죠. 피터 틸의 힘은 단순히 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공동 창업한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CIA, FBI, NSA 등등 해서 미국 정보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둔 회사죠. 전 세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기술을 가졌어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현실로 만드는 거죠. 이런 기술과 자본에 그리고 정치적 야망이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이디 벤스와 피터 틸이 공유하는 그 사상적 기반이 바로 내셔널 컨서버티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국가 보수주의 혹은 민족 보수주의 정도가 될 겁니다. 줄여서 넷콘이라고도 부르죠. 낯설지만 사실 간단해요. 자유무역, 세계화, 이민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 미국, 우리 국민이 최우선이다 이거예요. 과거 레이건 시대의 공화당이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을 외쳤다면 이들은 강력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라도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공화당 주류였던 레이거니즘하고 완전 다르죠. 자유무역? 그거는 우리 일자리 뺏어가는 거잖아. 동맹? 그거 우리 돈 빨아먹는 거머리 아니냐. 이게 넷콘의 핵심 주장이에요. 트럼프의 그 거칠고 본능적인 구호들에 벤스 같은 예일대 출신 엘리트가 국가보수주의라는 번듯한 이론적 외피도 입혀주는 겁니다. 덕분에 트럼피즘이로 불리는 트럼프주의는 단순한 퍼퓰리즘을 넘어서 실행 가능한 통치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이런 사상을 만들고 퍼뜨린 브레인 집단이 사실 있습니다. 바로 클레어몬트 연구소. 캘리포니아에 있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데 트럼피즘의 사상적 본거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들은 이미 미국이 차가운 냉전 상태에 있고 기존의 헌법 질서를 파괴해서라도 진정한 미국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꽤 급진적인 집단입니다. 제이디 벤스는 바로 이곳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사람들이 설계하고 제이디 벤스가 실행하려는 중요한 계획 중 하나가 바로 행정국가 해체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정부 관료들이 가진 힘을 뺏어서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겠다는 거예요. FBI, 법무부, 국무부, 연준 같은 기관들의 독립성을 낮추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서는 이거 뭐 완전 파시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다른 마쿠의 설계자가 또 있죠. 벤스가 공개적으로 내 친구이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가라고 밝힌 인물이 있어요. 바로 커티스 야빈, 맨시우드 몰드버그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신반동주의 철학자로 통합니다. 커티스 야빈의 핵심 이론은 이래요. 소위 성당론. 미국을 진짜 지배하는 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다. 언론, 대학, 관료 집단이 연합한 성당이 진보적 사상을 강요하면서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 이건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주식회사형 국가론. 민주주의가 비효율적이다. 국가를 CEO가 운영하는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처럼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웨이지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든 연방 공무원 해고할 수 있어야 되고 CEO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우면 된다. 라는 거죠. 벤스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중간급 관료, 모든 공무원을 해고해야 된다. 이 야빈의 레이지 전략과 그냥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었죠. 이게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숨겨진 설계도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성향으로 통하는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어준 920페이지짜리 집권 계획서입니다.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냥 정책 제안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부터 행정부를 장악하고 공무원 수만 명을 해고한 뒤에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구체적인 매뉴얼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구호가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엎으려는 구체적이고도 철학적인 무장까지 한 계획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이디 벤스는 이 무서운 계획에 가장 열정적인 행동대장이 된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미국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게 될까요? 먼저 안보면을 보면 벤스는 동맹을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보는 철저한 거래주의자입니다. 미국이 왜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고립주의자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그 논리가 한국이라고 피해가기가 어렵겠죠. 트럼프 1기 때도 방위비 5배 올려달라고 했던 거 어렴풋이라도 기억에 있으실 겁니다. 벤스가 부통령이 된 뒤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플러스 알파 거기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다 내라 안 그럼 뺄 거다 라는 식의 협박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그냥 나왔던 게 아니에요. 크게 보도되지는 않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 돌아다니죠.
이들에게 동맹은 혈맹이 아니라 비즈니스니까요. 벤스가 만약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흐름에서 나타날 만한 가장 위협적인 건 양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벤스가 한편으로는 강력한 대중국 강경책을 외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해야 하냐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아요. 이런 아이러니한 태도가 동아시아 동맹국들한테는 혼란을 줍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방어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진핑에게 잘못된 신호를 또 줄 수가 있고, 이는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지형 전체를 뒤흔드는 어떤 재앙적인 결과까지도 나올 수가 있죠. Foreign Affairs에서도 벤스와 같은 새로운 고립주의자들의 등장이 중국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짚었죠. 또 한쪽은 경제 면에서 보면 이쪽은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벤스는 세계 경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죠.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뭐 동맹이고 뭐고 관세 폭탄부터 던지고 본다는 거. 최근에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을 체포했던 걸 두고 갈팡질팡 또 하고 있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차 팔아서 번 돈으로 한국에서 월급 주는 구조가 돼 있고,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만든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막히면 어쩌냐 해서 얘기가 많았죠. LG 엔솔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이 줄어들 텐데 어쩌냐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 벤스가 대통령까지 된다? 이러면 이런 불안의 연장, 더해서 더 나아가면 나아가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벤스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우리 기업들의 목줄을 틀어지고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구체적인 행동들로 드러나고 있죠. JD 벤스는 단순한 트럼프의 후계자처럼 보이진 않아요. 트럼프의 본능적인 포퓰리즘이 피터 틸의 자본과 커티스 야빈의 급진적인 사상을 만나서 더 정교하고 파괴적으로 진화될 존재로도 보입니다. 미국 안에서 그동안 밀어붙였던 세계화의 그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분노, 그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위대한 과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시대정신이 될 수도 있겠죠. 예일의 온건파였던 네버 트럼프 논객이었던 JD 벤스의 죽음은 미국과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뤄질 그의 부상이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거냐? 니들이 알아서 생존할 계획은 있느냐? JD 벤스가 이끄는 미국, 과연 우리한테 재앙일까요? 아니면 정신 차릴 기회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